오늘은 상속 두 번째 이야기, 상속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미 상속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바에 있는 그 접근 제어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접근 제어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죠. 그래서 퍼블릭이면 누구나 다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프라이빗이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되게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가 있는데, C++를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이 프로텍티드라는 것은 상속에서 원래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한테는 프라이빗이지만 자식들에게는 퍼블릭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래 C++에는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바에는 디폴트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디폴트. 그래서 자바는 또 이 접근 제어를 표시할 때, 그 수식어를 쓸 때 각 멤버들마다 별도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3개 선언하면 각 멤버 변수마다 걔가 프라이빗인지 퍼블릭인지 프로텍티드인지 디폴트인지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디폴트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지정을 안 하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모르고 빼먹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르고 빼먹고 할 경우에는 public, private, protected가 아닌 default라는 접근 제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총 4가지 접근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자바는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죠. 패키지. 그래서 자바에서는 여러 종류의 클래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들을 패키지로 묶는 것은 그 패키지가 다르면 그 다른 패키지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C++에서 네임스페이스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클래스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단위가 자바에서는 패키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할 때 패키지라는 걸 안 썼어요. 패키지를 안 쓰고 그냥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나의 디렉토리에 여러 개의 자바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이들은 같은 패키지에 수속된 걸로 기본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 용어로는 디폴트 패키지라고 그럽니다. 디폴트 패키지. 그래서 걔네들은 같은 패키지로 묶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패키지에 소속된 애들은 뭔가 접근 제어에 대해서 다른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측면에서 지금 5개의 클래스가 제시되어 있는데 A, B, C는 같은 패키지에 소속된 애고 D와 E는 A, B, C와는 다른 패키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하는 클래스와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하고는 같은 패키지에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스트링이다. 그럼 스트링은 무슨 패키지에 들어있어요? 자바 랭 패키지에 들어있습니다. 스캐너다. 그럼 어느 패키지예요? 자바 유틸 패키지라는 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클래스와 스캐너 또는 스트링하고는 다른 패키지에 있게 되죠. 그러면 A라는 클래스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A라는 클래스에 4개의 멤버가 있는데, 뭐 이게
멤버 변수이든 아니면 메소드이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N1부터 N4까지 4개의 멤버가 있는데 N1은 private, N2는 protected, N3는 public이고요. N4는 앞에 안 붙였어요. 그럼 얘는 무슨 접근 권한? 디폴트 접근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B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B는 A의 자식 클래스예요. 자식 클래스이면서 A와 B는 같은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B는 이 4개의 멤버를 다 물려받아요. 상속하니까. 다 물려받아도 상속해가지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private은 B에서도 직접 접근돼? 안 돼? 접근이 안 되죠. 그래서 접근이 안 돼요. 근데 N2는 접근이 됩니다. 프로텍트되니까. 자식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돼요. 그리고 N3는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얘도 접근이 되죠. 그리고 N4도 디폴트 패키지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패키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C를 한번 봅시다. C부터 봅시다. C는 A와 같은 패키지에 있어요. 하지만 상속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 C는 A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쓸까요, A를? C는 사용관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인자로 A 타입의 객체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F라는 함수처럼 그 A라는 객체를 지역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함수 내에서. 그럼 A 객체라는 거를 이제 요 클래스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A 객체에 대해서 A.N에는 직접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A.NE, get N1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protected인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죠. protected이면 원래 자식들한테는 오픈되는 건데 자바에서는 이게 특이한 점이 클래스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도 퍼블릭 개념처럼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N2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접근이 돼요. 퍼블릭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렇죠? 패키지 같은 패키지에 있든 아니든 N4는 디폴트니까 같은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C는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패키지, A와 다른 패키지는 D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D는 요 4개의 멤버를 상속했으니까 다 물려받아요. 다 물려받지만 N1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D는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을 못합니다. N2는 프로텍트이기 때문에 같은 패키지에 있든 아니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은 당연히 접근할 수 있고요. 클래스 E는 A와 다른 패키지에 있고 상속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는 위에 같이 썼을 때에는 얘는 접근할 수 있는 것,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만? 퍼블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프라이빗은 누구만 접근할 수 있어요? 직접 본인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프로텍티드는 자식과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는 뭐예요? 퍼블릭과 똑같아요. 자식들과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는 퍼블릭과 똑같다. B, D, C한테는 N2는 무슨 개념? 퍼블릭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퍼블릭 개념이고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무슨 개념? 프라이빗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C++보다는 유일하게 복잡한 게 이거예요. 왜? 디폴트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디폴트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냥 디폴트라는 애한테만,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권한이 있다. 새로운 게 있어요.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한테는 퍼블릭, 다른 패키지한테는 프라이빗. 그러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뭐에 또 영향을 줬냐면은 디폴트 패키지 개념이 뭐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프로텍티드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경우에는 프로텍티드도 퍼블릭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만약에 C++를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약간의 혼란스러운 점이에요. C++에는 디폴트라는 개념 없고 프로텍트는 있는데 프로텍티드는 패키지 개념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는 퍼블릭, 다른 사람들한테는 프라이빗 개념이에요. 근데 자바에서는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패키지에 있는데도 퍼블릭 개념이 된다. 그럼 자바의 이제 접근 권한은 이해되죠?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언제 쓰냐? 디폴트는 쓸 일 거의 없어요. 디폴트는. 제가 프로그래밍을 자바를 강의해봤고 뭐 해봤는데 뭐 큰 프로젝트 만들어보진 않았지만 디폴트를 쓸 일은 없다. 실수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경우는 많아. 근데 그 빼먹을 때는 이제 디폴트 개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 밖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 메소드들은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그럼 프로텍트는 언제 쓰냐?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자식에서 해당 멤버를 무지무지 많이 빈번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에서 해놓으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프라이빗에 해놨을 때 상속했는데 프라이빗에 해놨어요. 그러면 뭐 get name, 뭐 이런 set name,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식에서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프라이빗 대신 뭘 쓸 수 있어요? 프로텍티드를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접근 제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상속을 할 때는 보다 더 강화되게 접근 권한을 바꿔가면서 재정의 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에서는. 그래서 그 개념은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프로텍티드예요. 요 메소드가 후가. 그럼 나는 퍼블릭으로는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이 퍼블릭이야. 그럼 나는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으로 못 바꿔요. 이쪽이 프라이빗이면 어떻게 될까? 그건 재정의 할 수도 없어요. 재정의 못해요. 프라이빗이면. 근데 프로텍티드면 접근 권한을 약해 놓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개념을 어디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A라는 리모컨을 가지고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B 타입의 객체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B 타입의 객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 만약 이 경우다. 그러면은 A 리모컨에서는 fu를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퍼블릭이니까. 누를 수 있죠? 그쵸? 누를 수 있는데 그걸 눌렀더니 어떻게 돼? B는 원래 어떻게 돼요? 프로텍트리면. 누를 수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A의 리모컨 갖고 fu를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누를 수 없어요. 프로텍트니까. 누를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B 리모컨을 갖고 있으면 B 객체에 대해서는 fu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을 할 때 내가 접근 권한을 동일하게 하면은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권한을
더 강화할 수 없고 더 약화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그것은 부모 타입의 리모컨을 가지고 부모 객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식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의 접근에 대해서 위배되게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하게만 만들 수 있다. 약하게만 만들면은 해당 리모컨을 해당 요 애는 뭘 이용해서만 처리할 수 있어요? 얘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얘 갖고는 처리 못하고. 또 뭐가 있냐면 체크드 예외의 경우에요. 체크드 예외. 이쪽에서는 A, B를 수로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개를. 근데 상속을 받으면서 A, B 중에 A만 발생한다고 해놨어요.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개수를 줄이는 건 돼요.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B는 더 이상 발생할 수 않아. 그럼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A인데 하나가 더 늘게끔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늘게끔 프로그램하면 안 돼. 그것도 왜 안 될까? 또 위에 리모컨을 쓰면은 우리는 뭘 생각을 해요? 위에 리모컨을 쓰면 무슨 예외만 발생한다 생각해요? A만 발생한다는 거지. 근데 실제 눌러봤더니 B가 발생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돼요. 줄여도 돼. 줄이면은 A 리모컨을 쓸 때는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A, B. 근데 B는 전혀 발생 안 해. 발생 안 하면 좋은 거지 뭐.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을 할 때 이제 상속에서 요 두 가지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자식에서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접근 권한을 바꾸려고 했을 때 이렇게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예외의 개수를 줄일 때도 이렇게만 가능하다. 왜? 우리는 항상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 자식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 자식을 처리할 때 이게 뭔가 이상하게 밖에 입장에서는 이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접근 권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접근 권한이 있고, 상속과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를 좀 신경 쓰시면 된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프라이빗과 퍼블릭만 주로 쓰시면 돼요. 간혹 프로텍티드를 꼭 필요하면 쓰시면 되고, 디폴트는 거의 사용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디폴트를 써서 디폴트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노트에서 중요하게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 오브젝트. 한번 씁시다.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의 모든 객체들의 무슨 타입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돼요.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오나 그 조상, 이 상수 계층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객체를 유지할 수 있는 리모컨은 뭐예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이게 자바의 되게 특별한 특징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우수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매력적인 특징. 자바에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들은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도입한 거랑 C++과 비교해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5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이 5개의 메소드가 있으면은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 객체들은 이 5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죠. 오브젝트의 정의가 되어 있으면 내가 만드는 모든 클래스는 이 5개를 물려받게 돼요. 그게 되게 오브젝트가 또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5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에 잘 동작할까? 잘 동작할까? 동작은 안 하겠죠. 왜? 그 오브젝트가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만들지 알고 얘네들을 제대로 만들어 놓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재정의하지 않는 한 이 5개의 메소드들은 요거 빼고 5개의 메소드들은 동작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얘는 파이널이라고 돼 있죠. 파이널이면 뭐예요? 메소드가 파이널이 뭐죠? 재정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 상태로 완벽해. 완벽해요. 그래서 클래스, get 클래스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차례차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4개를 웬만하면 프로그래밍 짤 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라이브러리로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equals는 거의 만들어요. equals.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보시면 toString equals 해시코드는 public이에요. 그렇죠? public이에요. 근데 클론은 protected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 하나는 3개는 public이고 하나는 protected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얘네들은 위에 있는 3개는 public이니까 내가 재정의 안 해도 호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클래스 A라는 걸 만들고 저런 메소드를 재정의 안 해놔도 AA 이퀄로 new A 한 다음에 A.toString toString을 호출할 수는 있어요. 호출할 수 있어요. A.equals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A.hashcode도 호출할 수 있어요.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얘는 호출할 수 있을까요? 프로텍트드니까 호출 안 돼. 프라이빗과 똑같은 거야. 밖에서 입장에서. 요 클래스 안에서는 클론이라는 거를 마음대로 부를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밖에서는 A 클론 이게 돼요? 안 돼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 부르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래서 얘는 클론을 만약에 부르면 이 상태대로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클론을 재정의하지 않고 나한테 맞게끔 재정의하지 않고 부르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프로텍트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론을 원하면 재정의하면서 그거의 접근 권한을 뭘로 바꿔주겠어요? 퍼블릭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쟤네는 퍼블릭 프로텍티드.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메소드를 만들 때 프로텍티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자식들은 그걸 함부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려받아도 함부로 못 쓰게 되죠. 쓰고 싶으면 퍼블릭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서. 자, 그럼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조금은 빠르게 설명드리고 같이 프로그램 해보고 남는 시간에 다시 필요한 부분, 이론적인 부분 설명드릴게요. toString은
객체를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문자로 바꿔주는 거는 뭐 어떻게 바꿔? 근데 보통은 내가 시스템 아웃 프린트 해볼 때, 객체를 프린트 해보고 싶을 때 거기에 맞는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toString. 그럼 얘는 보통 언제 많이 쓸까? toString을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제법 쓰이게 돼요. 실제에서는 많이 안 쓸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객체들에서는 toString을 이제 정의해 놓으면 우리가 시스템 아웃 프린트 해가지고 객체를 전달하면 그 객체가 출력이 돼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식으로. 그러면 이 toString을 구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string.format이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써요. 얘는 C 치면은 sprintf 같은 거예요. sprintf. printf를 하는데 이 결과를 어디다 담아줘요? 문자열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아웃 println 하면은 그 문자열을 출력해 주겠죠. 그래서 string 포맷을 이용해서 많이 만든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오버로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소가 찍혀요. 객체의 주소. 별로 쓸모없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객체의 주소가 찍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는 두 객체를 비교할 때 씁니다. 같은지 다른지 볼 때 equals 메소드를 쓰고, 항상 앞으로는 우리가 비교하는 메소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메소드는 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equals 메소드를 재정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equals. 왜냐하면 라이브러리에도 다 equals를 활용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거 만들래, same 뭐 이런 메소드 만들래, 그러면 그거는 라이브러리에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라이브러리는 뭘 부를까? equals 메소드를 불러요. 왜? 있으니까.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정의 하지 않듯 존재를 해요. 그럼 오브젝트에 있는 equals는 뭘 해주고 있을까? 두 객체의 주소만 비교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원래 equals를 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equals는 두 객체가 다르게 존재하더라도 내부 상태가 같으면 참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equals를 재정의해서 주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멤버들의 값들이 같은지를 비교하게끔 재정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소 비교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객체들의 주소 비교를 원하면 그냥 연산자를 쓰시면 되죠. 이퀄로 해주시면 돼요. 이퀄은 뭐래요? 참조 변수들의 주소를 비교해서 같은 곳을 가리키냐,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지를 판단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내부 상태가 같은지는 equals 메소드로 해야 됩니다. 그럼 equals 메소드는 어떻게 구현하냐? 내가 만들려는 클래스의 부모가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다른 거를 상속받지 않았어. 그러면 나의 부모는 누구예요? 오브젝트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클래스, 오브젝트가 아닌 다른 클래스 상속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클래스, 내 부모가 뭘 갖고 있을까요? equals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줄에 other,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equals 메소드의 문법, 그 서명은 이렇게 돼요. boolean equals object 타입이에요. 오브젝트. 이 타입은 못 바꿔요. 오브젝트. 왜?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이 되려면 정확하게 일치돼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만들 때도 여기다 나는 뭘 쓰고 싶어? 데이트 클래스면 데이트를 쓰고 싶은데, 데이트를 쓰는 순간 재정의한 메소드로 간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뭐라고 써줘야 돼요? 오브젝트라고 써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을 봅시다. other가 null. other가 null이면은 여기에 null 값이 왔다는 거죠. null 값이 오면은 내 객체하고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다른 애죠. 보통은 null이 왔는데 그냥 처리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null 포인트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왜? null 타입에 대해서는 그 멤버를 접근할 수 없죠.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null 포인트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도 null 포인트 exception이 발생하게끔 내버려 둘 수 있는데 예외를 발생하는 것보다 예외를 발생 안 시키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도 객체랑 null이랑 비교해서 값이 false를 줬다. 논리적 문제 있어요?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false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 클래스와 other의 get 클래스를 비교합니다. get 클래스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다? 오브젝트에. 그리고 얘는 뭘 줘요? 클래스라는 객체를 줘요. 클래스라는 객체. 근데 이 클래스라는 객체는 뭐냐면 데이트 객체면은 데이트를 나타내는 클래스 객체를 줘요. 반환해 줘요. 근데 얘는 하나야. 항상 하나만 존재를 해.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은 뭘 의미할까? other의 get 클래스랑 얘의 get 클래스, this의 get 클래스는 뭐예요? 데이트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뭘 줄까? 데이트 클래스를 줘요. 그럼 얘도 데이트 클래스면 둘 다 같은 클래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둘 다 하나는 강아지고 하나는 고양이야. 그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비교할 필요 없죠. 그럼 무조건 false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줄 뭔지 알죠? null일 경우에도 false. 두 객체가 서로 다른 타입이면 무조건 false예요. 이 줄은 요 if문은 항상 와요. 항상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다르게 작성하면 안 돼. 이렇게 작성해요. 좀 있으면 기말 볼 거예요. equals 정의하라고 제가 그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첫 줄은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줄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 this와 other가 같으면은 true예요. this, other가 주소가 같다는 건 뭐예요? 둘 다 똑같은 객체 가리키는 거죠. 그건 비교 하나 마나 같은 문이지. 밑에 거에 대한 이 수많은 비교를 절약하게 해주는 거죠. 그쵸? 그쵸? 요 줄은? 이해됐죠? 그래서 요 두 개의 if문은 항상 쓰세요. 항상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쓰세요. 쓰세요. 오브젝트가 부모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얘를 반드시 써주시라. 그 다음에 얘가 오브젝트니까 얘를 내 클래스로 타입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타입 변환할 때 에러 날까 안 날까?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없습니다. 왜? 여기서 뭘 따져줬어요? get 클래스하고 other의 get 클래스가 같다라는 걸 비교했죠. 그럼 other의 클래스는 뭐예요? 데이트예요. 데이트가 아니면 여기서 false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other의 타입은 뭐예요? 데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줄에서는 예외가 날 수 없습니다. 만약 other가 데이트 클래스가 아니었다. 이게 없는데 그러면은 클래스 cats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로 바꾸려는데 못 바꾼다. 뭐 강아지가 있는데 사람이 있어요. 저로 사람 없는 클래스예요. 그럼 강아지를 강제적으로 사람으로 타입 변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상속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클래스 cats exception이 발생하는데 얘는 전혀 발생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O라는 데이트 객체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얘에 있는 멤버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줘야 돼요. 다 비교. 그럼 여기 있는 세 가지는 year, month, day는 뭐야? 원시 타입이죠. 원시 타입이면은 다
연산자 갖고 비교하면 되죠. 근데 내 클래스에 원시 타입이 아닌 객체 타입의 멤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객체 이코스 메소드를 불러주시면 돼요. 그럼 엔드가 늘어나겠죠. 멤버가 5개가 있다. 그러면은 엔드가 몇 개 필요해요? 5개. 원시 타입이면은 연산자. 원시 타입이 아니면은 뭘 써요? 이퀄스를 부르면 돼요. 그 객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부모가 아니라 어떤 다른 클래스를 부모로 두는 어떤 클래스예요. 자식 클래스. 그러면은 얘는 이 자식 클래스는 멤버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고 자기가 새로 만든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자기가 비교할 게 아니라 뭘 이용하면 돼요? 부모에 있는 이퀄스 메소드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 클래스 경우에는 첫 줄에 반드시 이런 형태로 가요. super equals other 했는데 이게 false가 됐어. 그러면 false예요. 아니,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요 클래스에 추가된 애들만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other가 null일 수 있을까요? other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럼 요걸 불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있어요? 널 비교하고 있죠. 두 개의 클래스가 같은지 비교하고 있어요. 요것도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에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요 클래스로 타입 변환을 한 다음에 추가되어 있는 멤버만 새롭게 추가한 멤버들에 대해서만 요 리턴을 작성하시면 돼요. 이제 해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부모가 3개 멤버가 있고 내가 2개 멤버를 추가했어요. 그럼 이 3개를 비교하는 코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부모에. 자식에서는 이걸 호출하고 나머지 2개를 비교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5개가 다 일치하면은 equals 메소드를 주시면 돼요. 참으로 하시면 돼요. equals 메소드요. 그래서 요 get 클래스와 관련해서 원래는 연산자로 instance of가 있어요. instance of가 있는데 equals 메소드를 구현할 때에는 instance of를 쓰지 않고 get 클래스를 씁니다. get 클래스는 정확하게 일치한 경우에만 참이 돼요. 2개의 클래스 get 클래스는. 근데 instance of는 요 타입의 요 리모컨 타입의 얘들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참을 줘요. 펫 객체가 있으면 펫에 유지할 수 있죠. 강아지가 있으면 펫에 유지할 수 있죠. 그럼 다 true를 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A는 무슨 타입이에요? A 타입이죠. 그럼 A instance of A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렇죠? A 타입이니까. 근데 B1은 B 타입이야. 근데 B1의 부모가 뭐예요? A죠. 그럼 B1 instance of A는 또 true예요. B1 객체를 A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의 X instance of object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항상 true예요. false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객체는 어디에 유지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에 유지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듯이 얘랑 얘가 정확히 일치하는 클래스를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equals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get 클래스를 이용하지만 이 정확히 일치하는 애들.
x.getClass 하고 object.class면 이거는 절대 이 x가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면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시코드. 해시코드는 이제 해시맵, 뭐 해시셋 이러는 그 자료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객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정수값이 해시값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객체를 대표하는 그 정수값. 그러면 그 정수값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객체가 있는데 조금만 달라. 나머지 거의 다 같고. 그러면 해시값은 그래도 다르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같이 나오면 안 돼. 기본적으로 해시값은 최대한 서로 다르면 다른 값이 나오게끔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시코드를 구성하냐면은 멤버가 3개 있다. 그러면 그 3개를 다 이용해서 해시코드를 생성해야 돼요. 멤버가 5개가 있으면은 5개를 다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시 타입이다. 멤버들이 원시 타입이다. 그러면 여기 래퍼 클래스에 있는 value of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처럼 원시 타입이면 그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멤버의 해시값을 구하고요. 객체 타입이면 그 객체의 해시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부르면 되겠고, 그 멤버가 배열이면은 arrays.hashcode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멤버에 대한 해시코드를 구한 다음에 그 해시코드들을 다 이게 뭐예요? XOR 연산해 주시는 거예요. 5개의 멤버가 있으면은 5개의 멤버의 해시코드를 구한 다음에 그들을 XOR 해요. 그럼 하나의 정수값이 만들어지죠? 그것이 이 객체를 대표하는 해시코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객체들을 라이브러리에서 해시값이 필요하는 라이브러리에 쓰려고 그러면은 해시코드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론은 복제할 때 쓰는 거예요. 복제. 근데 복제할 때 문제는 뭘까요? 뭐 C나 C 배우면 알 텐데 shallow copy, deep copy라는 개념이 있어요. 낮은 복사, 깊은 복사. 요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원래 객체가 이렇게 있으면 복제를 하면 또 다른 객체가 여기 값들이 요 값들하고 다 어떻게 돼? 일치가 되게끔 만드는 게 그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복제해서 생성할 수가 있어요. 학생을 만드는데 학생을 새로운 데이터를 다 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을 복제한 다음에 뭐 이름만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좀 더 편안하게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제라는 건데 만약에 요 멤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참조 타입이에요. 근데 복제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제가 됐는데 둘 다 똑같은 애를 멤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를 통해서 얘를 수정하나 서로한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제가 늘 매번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부작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를 복제를 했는데 그 복제된 애가 화장실 갔어요. 그럼 저도 가야 돼. 그럼 안 되지.
복제되면 지 따로 놀아야지. 어? 화장실 간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면은 부작용이 심각한 거죠. 그렇죠? 복제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돼야 돼요. 얘도 또 하나 만들어서 값이 복제가 돼가지고 서로 완전히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복제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제가 되면.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것을 이제 알고 좀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복제를 만들 수 있게 오브젝트 클래스의 클론을 만들어 놨어요. 클론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 오브젝트에서는. 샬로 카피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즉, 요런 애는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부르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복제가 돼요. 여기 있는 값들을 요로 덤핑 해줘요. 그러면 샬로 카피만 된다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복제를 클론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클래스를 봤는데 내 클래스는 이런 참조 타입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 그러면은 샬로 카피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부모에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에 있는 클론만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경우도 우선은 부모의 클론을 이용해요. 그러면은 샬로 카피는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뭐만 해주면 될까? 요 애만 따로 해주면 돼요. 추가적으로. 이 샬로 카피하는 거는 내가 절대 자바에서는 만들 이유가 없어요. C는 다 만들어야 돼. 근데 자바는 안 만들어도 돼. 왜? 어디에 만들어져 있을까? 오브젝트 클래스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제정해서 제대로 안 쓰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접근 권한을 뭘로 만들었어요? 프로텍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나는 그거를 퍼블릭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 트라이 캐치는 좀 보지 마시고 이렇게 슈퍼의 클론을 요 첫 줄에서 슈퍼의 클론 이 B의 슈퍼는 누구예요? 익스텐스가 없죠. 그럼 부모는 누구예요? 오브젝트죠. 그럼 슈퍼의 클론은 어디 거예요? 오브젝트 거예요. 오브젝트의 걸 이용해서 복제했어요. 우선 하나를. 근데 얘 복제는 이 상태에서는 여기 뭐야? 참조 타입. 객체가 있으면 다 참조죠. 그렇죠? 객체는 다 참조죠. 그럼 B가 요 상태. 여기까지 상태에서 클론도 된 객체는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상관없고 요 A만 참조 타입이니까 걔만 따로 클론을 또 해줘. 그리고 리턴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가 클론을 만들어놨다. 그럼 나도 클론하면 돼. 부모 거 호출하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멤버를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럼 자식에서 클론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안 만들어도 돼요. 왜? 부모 걸로 다 돼. 근데 내가 추가해놨어. 멤버들을. 클론 해야 돼? 클론 새로 정해야 돼? 만약에 참조 타입의 멤버들을 내가 새롭게 정의하면 해야 돼. 근데 참조 타입이 없어. 그럼 안 해도 돼요. 부모 걸로 다 돼. 부모 걸로 다 돼요. 왜? 요 슈퍼의 클론은 뭘 해줘요? 이 덤핑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자식도 일반적인 멤버가 있으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덤핑은 누가 다 해줘요? 오브젝트 있는 게 다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신경 쓰면 돼? 참조 타입을 추가했을 경우에만. 참조 타입이 추가되어 있을 경우에만 그 참조 타입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 요걸 클론을 하고.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그 5개에 대해, 4개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해봅시다.